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얼마 전 청산하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40대 여자입니다. 뭐 요즘 흔해졌다고는 하지만 이혼이 자랑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자랑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이렇게나 이혼을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그동안 바보 천치처럼 살았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혹시나 저처럼 두려움에 용기가 없어서 괴롭고 힘든 생활을 참고 있으실 썰맘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렇게 용기 내어봅니다. 저는 식당을 하시는 바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부모님은 늘 바쁘셨죠. 그렇다고 불행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빠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맡은 일은 착착 해나가도록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희 남매는 언젠가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오빠의 모습을 보고 가끔 부모님은 저희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기특하고 또 미안하고 고맙구나. 어쩜 우리한테 이런 자식들이 온 건지. 다른 애들은 해줘도 모자라다고 떼쓰고 추정 부린다는데 아침에 피곤한 우리 깰까봐 니들끼리 일어나서 살금살금 다니면서 스스로 아침까지 먹고 학교에 가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우리가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에요. 아침은 오빠가 챙겨주는데 뭘. 나는 하는 것도 없어 엄마. 갈아입을 옷은 동생이 다 챙겨줘 엄마. 나는 엄마가 해놓은 밥만 차리는 건데 뭘. 나야말로 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일을 알아서 잘 챙기던 저와 오빠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자랐다고 자부합니다.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와서는 식당 일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했어요. 저는 나름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일 뿐이라고 했던가요. 부모님은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으니 결혼 걱정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닥 연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잠깐 스치듯 만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연애 경험이 없다시피 한 채로 저는 얼추 30에 가까워져만 갔네요. 그러다 정말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해 봄 저희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어렸네요. 어쩌다 보니 제가 그 사람의 사수가 되어 일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속이 터져 나갈 것만 같더군요. 머리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일을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눈치가 없어서 일일이 따라다니며 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고뭉치였던 것이죠. 워낙 사고만 치고 다니다 보니 경력이 좀 오래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제게 골칫덩어리 떠넘기듯 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민수 씨, 이거 뭡니까? 제가 결제 올리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또 잘못된 서신을 올리면 어떡해요? 아,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민수 씨, 오늘까지 보고서 내라고 했는데 그거 언제 끝나요? 아,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못 끝내고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당장 과장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 잘한다고 소문난 저라고 해도 정신은 어디다 놓고 다니는지. 힘을 통한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려니 정말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매일매일 붙어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전부 이야기하고 검사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이 되니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 역시 제가 딱 붙어서 일일이 이야기해주니 훨씬 일을 잘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대리님, 저는 차라리 누가 이렇게 옆에서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일도 훨씬 잘 되고 마음도 안정이 돼요. 계속 대리님이랑 이렇게 일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예요. 언젠가는 혼자 알아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혼자 알아서 일하는 걸 배워야죠.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저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대리님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난데없는 고백을 들으니 갑자기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아닌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붙어 있고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같이 먹고 퇴근하는 일이 많아 저희 둘을 두고 회사에서는 여러 소문들이 있었어요. 저는 애써 일 때문이라 둘러댔는데 저 역시 어느 정도 그에게 마음이 갔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심이나 측은함과 비슷한 감정이었는데 연애 경험이 없었던 저는 그걸 그만 사랑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늘 챙겨줘야 하고 알려줘야만 안심이 되는 모성애 같은 마음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고백을 한 그날부터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 하나부터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도 어디서 무엇을 할지 전부 제가 다 정해야만 했네요. 하지만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혼자 알아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그의 행동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모습을 보던 회사 선배가 하루는 제게 이런 충고를 하더군요. 박민수 씨, 마음이 약한 것 같던데. 연애할 때는 그래도 남자답게 리드도 하고 그래? 회사에서 보는 모습이랑은 다를 수도 있잖아. 워낙 성격이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뭐,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는 편이죠. 내가 결혼 생활을 해본 선배로서 하는 이야기인데 말이야. 남자가 다정하고 부드러운 거랑 좀 줏대가 없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 강대리가 좋아서 다 맞춰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건지 좀 지켜보는 게 어때? 지금이야 연애하는 시기니까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너무 중심없이 끌려다니는 성격이면 결혼하면 강대리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1년 정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줏대 없는 그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둘이 의논을 해 결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홀랑 넘어가서 결론을 뒤집는 것이 호다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자기 의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던 인간이 자기 가족에게 들은 말이라면 돌덩이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아니, 한 달 동안 웨딩홀이랑 웨딩홀은 다 돌아보고 겨우 결정해서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지금 갑자기 자기네 동네 예식장으로 바꾸라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거기 예식장이 우리 엄마 아시는 분이 하시는 곳이래. 절대 거기서 해야 한다고 엄마 난리 났어. 왜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했냐고. 꼭 거기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걸 왜 자기 혼자 결정해? 아니 저번에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라고 하셨잖아. 기억 안 나?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야? 안 돼. 계약금 날릴 생각이야? 지금 그깟 계약금이 문제야? 우리 엄마가 하라고 하면 거기서 해야지. 너 벌써 시어머니 말 무시하려고 그래.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더 잘해줄 게 당연하잖아. 왜 네 생각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집도 엄마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집도 회사 근처에서 살기로 이야기 끝났잖아. 거기 출퇴근만 2시간 걸린다고 자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회사 가까이 살고 싶다고.
왜 이야기 다 끝난 걸 집에만 다녀오면 자꾸 바꾸고 그래?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이야기는 다 뭐야? 결정하면 끝난 거 아니잖아. 다른 의견도 있는 거고 더 나은 길이 있으면 그걸로 바꾸면 되는 거지.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이기적이니? 어차피 엄마가 전세금 주시는 건데 엄마 말에 따르는 게 맞지. 그리고 결혼 초에는 시댁 근처에서 사는 게 맞아. 맞기는 뭐가 맞아. 그것도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니, 엄마 말이면 무조건 다 맞아?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응. 우리 엄마 말에 웬만하면 토달지 말고 따라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몰랐는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이 세고 두세니? 이러면 나 힘들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성격이 부드럽고 자상해서 제게 맞춰준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 남자는 심각한 마마보이였어요. 예식장은 제가 결혼 안 하고 만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겨우 원래 정한 곳으로 할 수 있었지만 신혼집은 시모가 원하는 곳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월급 전부를 부모에게 맡겨온 터라 모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 결혼 반지며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려고 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자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제 분명히 내 뜻을 존중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오늘 와서 갑자기 드레스를 바꾸라니. 반지 이야기는 또 뭐야? 어제 자기 드레스 사진 엄마 보여드렸더니 다른 게 훨씬 낫다고 하시잖아. 나도 다시 보니까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반지도 우리 갔던 것 말고 엄마가 아는 곳이 있대. 거기로 가서 다시 보자. 제발 좀 그만해. 그놈의 엄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야. 다 정해놨다가 집에만 갔다 오면 엄마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러면 우리 결혼 못해. 대체 당신은 의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관이 없어? 그렇게 계속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질질 끌려다니다니. 나는 둘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훨씬 나은 걸 이야기하는 것뿐이야. 자기야말로 너무 다른 사람 의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시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시지도 않아. 날 믿고 존중해 주시지. 됐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널 믿고 사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 결혼을 그만두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미 결혼한다고 주변에 전부 알렸고 청첩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결혼을 업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네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 저는 다시는 엄마 말에 휘둘리지 않고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못 이기는 척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전날 오빠가 제게 지나가듯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너는 너무 어릴 때부터 혼자 전부 알아서 야무지게 했는데 그게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내가 나이도 더 많았는데 너는 그냥 그 나이에 맞는 어린애처럼 그렇게 해줄걸. 오빠가 너무 미안해. 오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내? 그때 오빠도 어렸어. 나도 같이 돕는 게 당연하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늘 혼자서 다 하다 보니 시집 가서도 너 혼자 감당할까봐 걱정된다. 그러니까 정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그때는 오빠에게로 와. 이제는 혼자 감당 안 해도 돼. 가족이 있으니까. 알았지? 명심해. 무언가 잘못됐다 싶을 때 어떻게 되돌려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얼른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면 돼.
그때 저는 그냥 오빠의 말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기 전날 감상에 젖어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짐을 풀 새도 없이 남편은 시댁에 가야 한다며 저를 재촉했어요. 부랴부랴 달려간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사나운 눈초리로 거실에 앉아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왔니? 너는 신혼여행에서 오면 공항에서 바로 와서 인사하고 갈 생각을 해야지. 집에 먼저 들렀다가 왔다며? 아, 네. 짐도 많고 그래서요. 옷도 좀 갈아입고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는데. 내가 빨리 오라고 했다. 네가 경우를 모르는 것 같아서. 어디 먼 곳에 여행 다녀오면 곧바로 어른한테 들러서 인사부터 하고 집에 가야지.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아이고 어째. 아들,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외국 음식이 입에 맞아야지. 엄마 밥 먹고 싶어서 혼났어. 엄마, 얼른 밥 줘. 나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그래, 얼른 밥 먹자. 너는 뭐하고 서 있니? 얼른 밥 차려라.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혼자 부엌에서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는데도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신혼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같이 쇼핑을 다니느라 힘들었다. 맛집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 너무 덥고 습해서 힘들었다. 온통 불평불만만 신이 나서 떠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니 맥이 확 풀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며 시댁 식구들 선물 사야 한다며 몇 시간이고 돌아다닌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어떤 물건을 얼만큼 사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작정 좋아 보인다 싶으면 사려고 드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맛집에 가자고 우긴 사람 역시 남편이었고 나온 음식마다 다 맛있다며 제가 주문한 음식까지 모조리 먹어치운 사람도 남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까지 옆에 셋이 화기애애하게 회포를 푸는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기분이 암담해졌습니다. 왠지 저 가족 안에 제 자리는 영원히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차리냐는 시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겨우 식사를 마치고 저 혼자 서서 설거지까지 하고 나서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 그 집에서 나와서야 남편에게 이야기했네요. 당신은 어떻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내가 혼자 부엌에 서서 일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보고 밥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럼 어떡해. 내가 거기서 당신 좀 도우려고 하면 엄마가 화를 낼 게 뻔한데. 미안해. 근데 좀 봐주라. 우리 엄마 성질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대신 내가 집에 와서는 집안일 다 할게. 응? 아니, 그리고 뭐? 신혼여행이 그렇게 힘들고 싫었어? 쇼핑도 당신이 가자고 해서 오래 돌아다닌 거잖아. 식당도 그래. 전부 당신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거잖아. 찾아보고 예약만 내가 한 거지. 그래 놓고 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힘들었다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아무리 거기 음식이 맛있어도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이랑 똑같겠어. 나는 그냥 내 느낌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왜 그래? 그럼 내가 없는 말 하겠어? 그리고 엄마 밥이 최고라고 해야 우리 엄마가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기분 좀 맞춰드린 건데 왜 난리야? 처음에야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사람이 나쁜 것보다야 착한 것이 나은 거 아니겠냐고만 하셨고요. 하지만 점점 그 정도가 지나쳐만 갔죠. 자기야, 퇴근하면 바로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가 우리 힘들다고 저녁 먹고 가래. 아, 그래?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그냥 집으로 가서 대충 때우면 안 될까? 나 피곤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만 먹고 가면 되잖아. 지금 집에 가면 8시가 넘을 텐데 언제 밥하고 치우고 자.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오라는 거니까 빨리 가자. 처음에는 이 말만 믿고 퇴근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 아들만 보일 뿐 저는 안중에도 없었네요. 게다가 상 차리는 것부터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저희 부부까지 4명분의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과일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부모랑 수다를 떠느라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네요. 나중에는 아예 소파에 드러누워 자기까지 하더군요. 여보, 일어나. 벌써 10시야. 빨리 가야지. 얘, 좀 보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니? 그냥 좀만 더 재웠다가 가면 되잖아. 저희가 내일 출근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빨리 가야 돼요. 저도 피곤해서 얼른 쉬고 싶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서 너도 자고 가던지. 피곤하게 지금 이 시간에 왜 왔다 갔다 하니? 그래, 그럼 되겠다. 아니에요. 잠은 집에서 자야죠. 여보, 일어나라고. 빨리. 그러다 하루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어머니 집에 안 갈 거야.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안 그래도 어머니가 매일 우리 때문에 힘들게 저녁까지 해주시는데. 우리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겠지. 나는 거기 가는 게 더 힘들어. 가면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도 모르겠어. 거기에 어머니가 하루 종일 쌓아둔 설거지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려. 그거 다 하고 과일 깎고 커피 타고. 당신은 내 생각은 안 해. 언제 한번 당신이 접시 하나 날라준 적 있어?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는 내 집에 가서 맘 편하게 발 뻗고 쉴 거야. 진짜 이기적이다. 엄마가 힘들게 저녁 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설거지 좀 했다고 힘들다고 하는 거야? 밥을 얻어먹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게다가 집에 오면 매일 11시야. 새벽에 일어나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그 시간까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해.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난 오늘 좀 쉬어야겠어. 갈 거면 당신 혼자 가. 아니, 아예 가서 오지를 말던가. 이렇게 싸우고 가지 않는 날이면 그날 저녁 당장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불멸하게 떨어지곤 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니? 막말로 네가 내 아들 잘 챙겨 먹였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네가 저녁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나도 힘들다. 힘들게 장 봐서 저녁까지 해주니까 이게 아주 심이가 우습니? 우스워? 어머님 죄송한데요. 그 저녁 어머님 아들 위해서 차리시는 거지 저 먹으라고 차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맞벌이에요. 같이 일하고 퇴근하면 같이 저녁해서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저만 저녁을 꼬박꼬박 차려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그럼 물에 손 한 번 담궈본 적 없는 내 아들 보고 밥을 하게 시킬 거나 그 말이니? 난 그 꼴은 추워도 못 본다. 막말로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집을 해왔어 뭘 해왔어? 내가 해준 집에 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보자 하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남편을 믿고 평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 문제로 저희는 한참을 싸우다가 급기야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뜻밖의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사과를 하고
매일 시댁에 가지 않기로 하면서 저희는 화해하게 되었네요. 임신 기간 동안 그래도 남편은 그럭저럭 저를 위하는 척은 해주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제 옆을 지키고 있으면서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사다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길게 가지 못하더군요. 자기 몸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임신한 아내가 저녁을 챙겨 먹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야 돌아와서 잠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어요. 그 정도로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임신 기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끝나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황에서 왕복 4시간 가까이 출퇴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서 계속 사고만 쳐대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사내 게시판에 감봉대 상다로 당신 이름이 있어?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 별거 아니야. 그냥 결제를 잘못 올려서 회계 실수가 좀 난 거 가지고 더럽게 뭐라 그러는 거지. 아니,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게 별거 아니라니. 대금이 잘못 처리가 된 거 아니야.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내가 회계 관련된 건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당신이 옮겨간 팀 팀장님은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야. 나랑 같은 팀에 있을 때랑 다를 거라고 내가 신신당부 했잖아. 까다롭기는 성격만 더러워서 그러지. 아,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요즘은 내 잘못만 벼르고 있는 사람 같아. 아, 진짜 회사를 때려치던지 해야지.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애까지 곧 태워달 마당에. 아, 몰라. 나 오늘 짜증나서 먼저 퇴근할 거야. 당신은 알아서 집으로 가 있어. 오늘도 늦게 올 거야? 나 요즘 배가 불러서 지하철로 퇴근하는 거 힘들어. 요즘 같은 때는 나랑 같이 퇴근해서 같이 집에 가서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는 어쩜 그렇게 니만 생각하냐? 아, 나도 힘들어. 막말로 임신을 세상에서 너 혼자만 해. 아니잖아. 같이 퇴근한다고 네가 저녁을 해줄 거야? 뭘 해줄 거야? 물 한 잔도 더 나보고 떠오라고 할 거잖아.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던 무렵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하지만 옆에 붙어서 모든 일을 체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계속 사고를 치고 실수만 해대서 점점 팀에서 미운 털이 박혀가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이악 물고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임신 기간을 버티고 버텨 아이를 낳았네요. 예쁜 딸이었죠.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시부모라는 저 인간은 갓 태어난 생명을 앞에 두고 험한 말만 해대더군요. 그렇게 임신했다고 유세를 떨더니 고작 딸내미 하나 낳으려고 그랬니?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고 회사 다닌다고 힘든 지란치는 다 내더니 참 너는 어쩜 이렇게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드니? 아유 엄마 그만해. 딸이라서 예쁘기만 하구만. 내 다음에는 우리 엄마 원하는 아들 딱 안겨드릴게요. 왜 첫 딸은 복덩이래잖아. 예쁘게 좀 봐줘. 너 약속 지켜.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돼. 또 딸이면 다 내쫓고 세장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참, 엄마도 못하는 말이 없어. 알았어. 아들 낳으면 되잖아. 막 아이를 낳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인간들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 저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육아와 집안일은 전부 제 차지였죠.
거기다 복직을 해서 출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정말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산다고 해서 아이를 봐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복직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딱 자르시더군요. 요즘은 뼈 빠지게 애 키워줘봤자 애 봐준 공도 모르고 조금이라도 애가 잘못되면 욕만 먹는다고 하더라. 애는 니들이 키워야지 우리가 뭘 하겠니?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 돼 있다며. 거기다 맡기고 일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그래. 엄마 말이 다 맞아. 괜히 애 봐주다가 엄마 허리가 안 좋은데 더 아프면 어떡해. 어린이집을 알아보던지 아니면 장모님한테 부탁을 해보던지 할게. 장모님 몸이 안 좋아서 가게 일도 이제 거의 안 하신대.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바로 10분 거리에 사는 당신 어머니는 힘들어서 안 되고 1시간 거리에 사는 우리 엄마는 괜찮아. 뭐 가게 일을 쉬니까 부탁을 하자고. 우리 엄마가 왜 가게를 안 하는지 몰라. 디스크 수술하느라 그런 거잖아. 화내지 마. 우리 엄마가 애를 잘 못 봐서 그래. 장모님이 사라조리 할 때 보니까 애도 잘 보시고 그러시던데 뭘. 우리 엄마는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애가 울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잖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사 갈 준비나 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엄마 집 근처로 이사 갈 거야. 이건 절대 양보 못 해. 따라오려면 오고 싫으면 말아. 나는 서너 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애 키우고 회사 다니고 도저히 못 해. 저는 제 의견대로 이사를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시모는 난리가 났죠. 야, 왜 네 맘대로 이사를 간다 만다야? 너 그 집이 네 거야. 오면이 내 돈으로 내가 얻어준 집인데 어디 건방지게 이사를 한다고 난리야. 어머니 돈이라뇨. 그거 다 제 남편이 번 돈이잖아요. 그리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가 옮길 권리 있어요. 그리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왕복 4시간 거리를 다녀요. 도저히 못해요. 회사 가까운 데로 갈 테니까 그리 아세요. 남편은 어쩔 수 없었는지 제가 이사한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저는 회사와 가까운 동네를 택해서 이사를 했죠. 마침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게다가 친정도 멀지 않아서 급할 때는 친정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이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기 좋은 것이었지만 남편만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니 낯설고 힘들다는 둥, 안정감이 없다는 둥, 철없는 소리만 해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서는데 남편과 같은 팀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내가 강 과장한테 이런 이야기하기에 좀 미안하긴 한데 박 대리는 잘 지내? 아무리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자기가 친 사고는 좀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를 그만두다뇨. 아유, 왠지 강 과장 모를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 저번 주에 박 대리가 또 사고를 쳤어. 도면 전달을 잘못해서 전체 물량이 다 불량 났다고.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확인 못한 내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개들더니 들어오서 그만둔다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진짜 박 대리 때문에 나까지 지금 심할 썼을 판이야.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강 과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죄송해. 근데 일단 불량난 물량이 커. 일단 회사에서 편지하고 진행하는데 빨리 수습 안 하면 소송 진행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 그동안 박 대리가 사고 친 게 한두 개라야 말이지. 그거 견제하려면 억 단위야.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나와서 뒷수습을 조금이라도 하라고 전해. 안 그러면 더 불리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지는 뻔했죠.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태평한 표정으로 시모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 밥을 먹고 있더군요. 갈비찜에 각종 나물까지 아주 진수성찬의 말입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 지금 이 상황에. 뭐 어쩌라고. 그럼 밥도 못 먹어? 솔직히 그게 다 내 책임이냐? 그런 거 책임지라고 있는 사람이 팀장이잖아. 안 그래? 왜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래서 회사 그만둔다고. 그럼 됐잖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최종 책임자고 당신이 끝까지 확인해야 했던 일이잖아. 얼른 나와. 그만둘 때 주더라도 수습은 해야지. 아니 그리고 회사 그만두는 걸 왜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한 거야? 이럴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저를 누가 확 밀쳤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저는 그만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니 녹이 등등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는 시모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이 건방진 게 어디 와서 감히 내 아들한테 하겠어? 야,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잘못을 했으면 감싸줄 생각은 못하고 어디 감히 시댁에 와서 그것도 밥을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하겠어? 지금 그이 편드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다 되어서 사고치고 도망친 게 어머니는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감사실 일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책임감 없이 무조건 회사부터 간둔다는데 이게 편드실 일이냐고요. 그래, 편들 일이다. 내 아들이 거기 가서 무시나 당하고 그럴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애는 뭘 해도 할래야. 우리 아들 조만간 나랑 장사할 거다. 이미 이야기 다 끝났으니 그런 줄 알아. 장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사를 한다니. 아니 장사라고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니네 집이 좀 큰 식당 한다고 우리는 뭐 못할 줄 아니? 걱정 마라. 니네 집보다 훨씬 더 잘 될 테니 지켜보기나 해. 고양 것. 우리 아들은 여기서 며칠 쉬다 갈 테니 얼른 돌아가. 저는 그대로 일어나 돌아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퇴직금도 한 푼 못 건지고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남은 채로 퇴사가 아니라 해고 처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이라도 달랠 겸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날 마침 친정 가게에서 게장을 담그는 날이기도 해서 일손도 도울 겸 말이죠. 그런데 가게에 도착하니 뜻밖의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형님이 오늘 게장 담그는 날이라고 해서 일손 좀 도우러 왔지. 나도 앞으로 가게 하려면 노하우도 좀 배워야 하고 해서 연락드렸어. 어이없어 하는데 오빠가 조용히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박서방한테 대충 이야기 들었어. 안 그래도 네가 요새 얼굴이 어둡다고 엄마가 걱정하시더라. 마음 풀어라. 그래도 열심히 배우겠다고 연락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내가 속상해서. 저 사람이 가게 일하고 제대로 하겠어.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내가 많이 도와줄 거야. 안 그래도 가게 분점 내라는 소리도 많은데 이번 기회에 잘 가르쳐서 도와줄게. 혹시 알아? 직장 생활보다 장사가 더 적성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를 만난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어가 아빠에게 안겨서 재롱을 피우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당의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어요. 게장을 담그는 일은 그리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게 손질이며 간장까지 전부 끝낸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오빠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식당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이 게장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팔리는 양도 많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마어마한 양의 게장을 다시 만들고는 하는 것이죠. 그날 역시 정말 많은 양을 준비해서 미리 비워두었던 창고로 차곡차곡 게장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숙성을 마친 게장은 옆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형님, 그럼 이 창고에 있는 게장은 숙성을 마친 거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 한 3일 숙성했다가 간장을 다시 끓여서 식혀 본 다음 또 3일 정도 숙성하면 돼. 숙성을 마친 건 여기서 보관하면서 바로 장사에 쓰고 새로 만든 건 저 옆 창고에서 보관해. 오늘 고생했는데 게장 먹고 싶으면 가져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식구끼리 무슨 상관이야.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도 돼. 저는 좋다고 웃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게장을 가지고 시댁에 가겠거니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다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새벽에.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장사 준비할 시간도 아니잖아. 큰일 났다. 너 지금 당장 이리로 와야겠어. 얼른. 박서방이 게장을 몽땅 가져갔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일단 자는 아기를 들쳐업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창고 앞에는 오빠가 이마를 짚고 있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창고가 텅 비어 있어? 미친놈이 밤에 와서 게장을 전부 다 실어 갔어. 이거 따로 주문받아서 보내야 하는 물량인데 새벽에 배송 보내려고 나와보니 텅 비어있더라. CCTV 돌려보니 박서방이 밤에 아예 용달을 몰고 와서 실어 갔댄다. 어떻게 이런 도둑놈이 다 있냐? 그게 무슨 소리야? 용달로 실어 갔다고? 게장을? 이걸 전부 다? 그래, 그게 40kg가 넘어. 그걸 전부 다 가져갔댄다.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저는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마구 문을 두드리자 짜증이 가득한 표정의 시모가 나오더군요. 네가 이 새벽엔 웬일이냐? 너는 예의도 없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이 사람 어딨어요? 게장 싣고 어디 갔냐고요? 고작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사돈총각이 이야기해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한 통이나 많아야 2통 정도 가져가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창고 전체를 다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말도 없이 밤에 와서 전부 다 실어간 거 아니에요? 대체 누가 가져가서 먹으라 했다고 창고 전체를 전부 다 털어가요? 털어. 이봐요 사돈총각, 말 조심해요. 누가 들으면 도둑인 줄 알겠네. 어머니, 이거 도둑질 맞아요. 그 양이 전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돈으로 하면 그게 얼마인지 대체 아시냐고요? 게장 어디다 빼돌리셨어요? 도둑이라고? 너 지금 남편을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 이 포르장머리 없는 년? 시모가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자 오빠가 얼른 막아섰습니다. 오빠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손찌검을. 내가 그냥 두고 보려고 했더니 아주 갱생이 안 되는 집안이었네. 너 지금껏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고 살았던 거야.
지금 당장 당신 아들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돌아오지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빨리 전화 못합니까? 시모는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를 향해 차마 들을 수 없는 욕을 퍼붓더니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사라진 지 얼마 안 돼서 곧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 인간의 목소리는 태평하기만 했어요. 야,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난리야? 고작 이 게장 가지고 새벽부터 찾아와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간 건데 대체 뭐가 문젠데? 너 그게 다 얼마나친 줄 알아? 꽃게 무게만도 40kg가 넘어. 대체 무슨 생각이야? 다 쓸 데가 있어서 가져온 거야. 우리 엄마가 이야기 안 하지? 우리 게장 장사할 거야. 친척들에게도 하나씩 돌리고 영업도 하고. 넌 쪼잔하게 시댁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냐? 돈을 받고 싶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가족이고 뭐고 계산은 계산인 거 몰라? 게다가 그건 손님들 계장도 아닌데? 아, 그래. 네가 뭘 알겠니? 가져가라, 가져가. 하지만 뒷감당은 이번에는 혼자서 해. 나는 당신하고 관련된 건 그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을 거야. 이 말만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짐을 몽땅 싸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는 오빠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빠는 게장에 대한 민사소송과 저의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경찰서에 신고를 해 형사적 고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경찰한테서 전화 오고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 오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일이긴. 네가 저진 짓은 책임을 져야지. 네가 가져간 게장 2천만 원이 넘는 분량이야. 그것도 이미 전부 판매가 완료된. 우리 오빠가 게장 판매도에서 택배 사업 하고 있는 거 몰랐지? 그 창고도 우리 가게 소유가 아니라 운송업체 물류 창고야. 너는 지금 다른 회사 창고에 있던 물건을 전부 절도한 거라고. 알겠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 가게에 쓸 게장이라고 했잖아. 얼마든지 가져가라며. 야, 그게 한 통 많아야 2통을 말한 거지. 그리고 그때 가게 정리가 덜 되어서 일단 넣어둔 거야. 너 가고 나서 가게에서 쓸 건 가게로 다 옮겼어. 그 정도 물량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디. 지금 물류회사에서 정식으로 형사 접수했어. 그리고 곧바로 민사소송도 들어갈 거고. 아, 그리고 이혼 서류도 곧 갈 거야. 앞으로 들이닥칠 소장이 많을 테니까 이혼은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야, 그런 거였으면 진작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이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도둑질을 할 거였으면 진작 기띔이라도 하지 그랬어. 너 그거 훔쳐서 네가 팔 생각이었지. 보니까 게장 사업하려고 계획도 세워둔 것 같던데. 이런 거 진짜 악질이야. 네가 감히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개발한 비법을 훔치려고 들어. 네가 저지른 짓 전부 다 책임져. 아, 그리고 당신 사고치고 회사 나갔던 것도 정해진 기한까지 돈 못 갚으면 회사에서도 압류 들어갈 거야. 그것도 잊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양심도 책임감도 무엇보다 생각도 없는 인간인 걸 안 이상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과 오빠와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면서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부모님 둘이 살뜰히 돌봐주시고 계시고 저는 맘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네요. 그 인간은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초범이기는 했지만 죄질이 너무 나빴기 때문이었죠.
그마저도 훔쳐간 계장값의 2배를 갚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글로 몫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더군요. 자기에게 그런 일을 사주한 시모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 일용직을 떠도는 듯 합니다. 시모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합의금에 변호사 비용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든 데다가 이전에 회사에서 사고 친 금액까지 전부 갚으려면 아마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큰 빚까지 졌을 겁니다. 뭐 저랑은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요. 고민거리가 사라지고 났더니 그 이후로 제 일은 더 잘 풀렸습니다.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자 회사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저를 격려해주는 분위기였네요. 요즘은 정말 살맛이 납니다. 부모님도 요즘 손녀의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살맛이 난다고 행복해하고 계시고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지나간 세월이 후회가 될 지경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선택을 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반드시 해야 할 결정인데도 미루는 경우가 많죠. 저 역시 애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작에 결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용기가 제 결점을 잡았어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1년, 2년, 10년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리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일 테니까요. 현명한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